대표적인 인기 스포츠인 축구와 야구가 서로 다른 의미에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유미 스포츠 전문작가와 함께 스포츠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에 이제 국회에서 이 축구협회와 관련해서 또 여러 관련자들이 이제 장관까지 참석을 해서 좀 논란이 좀 됐었는데, 먼저 이번 이 문체위 이 청문 특위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연님 도전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대표팀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자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축구의 지금 어려운 점을 외면하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저는 다시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임생 위원장님 면담 후에 또 그게 나와서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은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정몽규 회장 체제가 이어지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끝나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건 왜 눈치를 보지 않지.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은 저희랑 살아온 궤적이 좀 다른 것 같으세요, 확실히. 그래서 우리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구나. 왜 저렇게 동의해달라고 하세요? 동의를 받았다는데? 왜 이렇게 회유를 하시냐고요? 이미 동의를 구하셨는데. 위원님, 이거는 제 명예가 달린 일이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결정하게끔 부탁을 드려서 동의를 5분 다 받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명예로서 제가 통화를 안 하고 동의를 안 받은 거는 절대 이거 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예, 이 작가님. 네. 지금 이 축구협회를 둘러싼, 또 홍명보 감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의 비판과 뭔가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좀 많이 쌓여 있어서 이제 국회에서, 문체위에서 특별히 현안 질의까지 좀 있었습니다. 좀 기억을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홍명보 감독 선임이 문제가 됐고, 왜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거취 문제가 이토록 전 축구팬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됐는가. 이전 감독은 클린스만 감독이었던 시절의 졸전, 또 뭐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간의 뭐 몸싸움, 이런 갑자기 없었던 일들이 최근에 너무 많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사태가 흘러들어왔는지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기억을 상기시켜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가깝게는 연초로 좀 거슬러 올해 올라가 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재택근무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시안컵에서 모든 걸 증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시안컵 우승을 기대해달라고 했는데, 예. 아시안컵에서 물론 우리가 대대적인 역전극도 치러지고 감동의 순간들이 많았지만 우승도 하지 못했고, 여기에서 나온 축구가 바로 해조 축구였잖아요. 손흥민이나 이강인에게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축구를 보여주면서 경기력에 대한 비판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클린스만 감독의 태도, 졌는데 웃고 또 본인이 그런 모든 걸 정리해야 되는 시점에 갑자기 미국으로 떠나버리고, 예.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이 되는 전격적으로, 예.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면 이제 새 감독을 찾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 사이에 말씀하셨듯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내부 분란이 있었다더라, 아시안컵 때. 그럼 그걸 계속해서 정리하지 못한 클린스만 감독은 어떤 입장이었냐 했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해외 언론에 이 두 선수가 싸워서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못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축구협회가 그것을 정리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맞다, 이 선수들이 싸워서 이런 일이 생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축구팬들 입장에서는 축구협회가 왜 그렇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불만들도 높았던 게 사실이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새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들이 불거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국내파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이게 맞지 않는다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나왔고, 그러니까 그러면 해외파 쪽으로 한번 돌려보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국내파, 해외파가 모두 후보군에 들어와서 그 후보군들을 다 점검한 후에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추려서 이제
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그 사이가 문제였죠. 왜냐하면 A매치가 있었으니까 그럼 그 A매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예. 고민했는데 임시감독 체제를 2번이나 가게 그랬었죠. 되죠. 예.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황선홍 감독이 올림픽 대표팀을 맡고 있었는데 이걸 임시감독 체제로 가다 보니까 올림픽 본선에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축구협회 선택마다 모든 게 악수가 되면서 네. 계속해서 축구 팬들의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그러는 와중에 정혜성 위원장이 전력강화위원장에 사퇴를 하고 네. 그 이후에 갑자기 이인생 기술이사가 겸임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 어떤 설명도 없이 갑자기 홍명보 감독이 내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그 순간이 정말 갑자기 내정 소식이 들어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축구 뭐 관계자들 모두가. 예. 그런 상황이 오면서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지게 됐고요. 그 과정에 이제 박주호 전력강화위원회가 본인도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는 걸 몰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기폭제가 됐고 이런 사안들이 그러면 정몽규 축구협회 체제에서 좀 독단적으로 운영된 게 아니냐라는 예. 불만의 목소리까지 나오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예. 왜 갑자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정치는 안 하시고 물론 이제 문화체육 정책도 중요한 이제 국회에서 다뤄야 될 일이지만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참 여야가 오랜만에 진짜 한 목소리로 진짜 단합된 목소리로 이 체육계 인사 정몽규 회장과 이 홍명보 감독 또 관련자들을 아주 질타하는 모습을 우리가 네. 생생하게 TV로 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일 관건은 홍명보 감독 선임이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말씀하신 해외에 있는 외국인 감독과 국내 출신의 이 한국인 감독 후보군들을 정말 잘 놓고 정말 어떤 사람이 최적의 국가대표인가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토론이라든지 논의를 거쳐서 그래서 됐으면 일이 이 지경까지는 커지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국민들이 볼 때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벤투 감독을 선임할 때를 거슬러 예. 올라가 보면 벤투 감독이 1순위 감독이 아니었거든요. 3순위 감독이었지만 왜 벤투 감독이 선임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뭐 어떤 식으로 1순위, 2순위 감독이 협상이 결렬됐다든지 그래서 벤투 감독은 이런 축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대표팀이 온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은 적이 있잖아요, 축구 팬들은.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것들을 이번에도 기대를 했을 텐데 예.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이임생 이사가 이제 이 기술위원장과 기술위원회와 함께 기술이사와 함께 전력강화위원회를 맡은 후에 홍명보 감독을 만나서 면담을 하고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그 감독을 맡기로 했다라는 게 딱 문자로 보도자료가 처음에 나왔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럼 그 사이에 도대체 어떤 공정함이 있었는지 예. 제시마시 감독과의 협상을 했는데 결렬이 됐다든지 이런 얘기만 뉴스로 계속 전해지고 뭐 그 감독이 왜 결렬이 됐었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도 없이 그냥 홍명보 감독이 내정됐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함이 없었다. 또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나는 대표팀 감독이 갈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현역 계속 프로팀 축구 감독이었잖아요. 울산 감독이었죠. 예. 예. 했었기 때문에 울산 팬들의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황당하지. 예. 느껴질 수밖에 울산이 없는 1위를 하고 있었던 네, 맞습니다. 상황이기 그러니까 선두 때문에.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홍명보 감독이 엄청난 그 울산의 응원을 받고 있는 예. 팬들의 그런 입장이었고 홍명보 감독이 그래서 나는 대표팀 감독이 생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바꾼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울산 K리그 팬뿐만 아니라 전체 예. 뭐 축구 팬들의 좀 분노를 샀던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사에 문제가 생기게 된 배후에는 결국엔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에는 정 회장이 물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론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정 회장의 얘기를 들으면 사연임까지도 좀 해볼 생각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안 질의에서는 예. 즉답을 피하기는 했잖아요. 예. 사선을 할 것이냐 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심사숙고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축구 발전을 위해서 결정을 하겠다. 네. 근데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정몽규 회장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사선의 연임의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예. 확인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니 근데 정몽규 회장이 기업가잖아요. 네. 사실 대한축구협회 하기 이전에 기업가인데
왜 이렇게 벌써 4년임까지 한 상태인데 대한축구협회 회장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얼마나 대단한 대해서는 자리길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축구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대단한 분인 거는 맞아요. 네. 그 정도로 프로축구 연맹도 해석하기에는 예, 운영을 이상한 것 했었고 같아서. 그거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분명히 이제 축구협회 회장이기 때문에 가져오는 이익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피파의 어떤 축구협회 회장의 위치는 대단한 것이거든요. 피파에서 그렇죠. 보면 예. 피파의 네트워크라는 것이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놓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한다고는 보는데 일단 축구에 대한 사랑이 가장 기본이긴 하겠죠. 그런데 이게 사연임이 저는 이제 좀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예. 왜냐하면은 이 연임에 대한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으니까 그런데 네.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본인의 의지만으로 가능한가요? 유인촌 장관도 그렇죠.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산들이 했네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사연임을 할 수 있는 예. 조건이 갖춰지는데 예. 이건 이제 뭐 그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몫이 될 것이고요. 근데 문체부에서 이것도 좀 저지를 하는 입장이고 또 말씀하셨듯이 여야가 지금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로 사연임을 맨날 싸우던 여야. 네, 예. 저지하고 있고 예. 문체부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도 사연임이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이 승인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게 사실 축구협회 회장이 국민투표로 하는 거면 안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축구인들이 모여서 하는 투표다 보니까 이른바 선거인단 그렇죠. 제도인 그러다 거죠? 보니까 만약에 이제 사연임이 될 가능성도 높은 예.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문체부가 승인을 막았을 때 할 수 있는 건 법적 공방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정몽규 회장 입장에서 지금은 고민을 좀 해볼 수밖에 예. 없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국민으로부터 이제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또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는데 정몽규 회장이 축구에 대한 열정으로 그동안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뭐 물신양면 크리스만 감독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또 본인 사비로 낼 정도였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공로는 공로대로 인정하고 그럼요. 그러나 축구협회 회장 자격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기업을 운영하시는 또 CEO니까 회장이니까 거기에 어떤 이득을 얻었다 의구심은 갈 수 네, 있지만 있죠. 예 그러나 이제 명확하게 그런 부분은 밝혀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저희가 맞습니다. 접근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제 그 축구협회가 특정 인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인가, 항맥 특히.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느닷없이 결정이 된 건가? 축구협회를 둘러싸고 그동안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 그 부분이잖아요. 네. 홍명보 감독도 그 항맥에 속해 있고. 그것도 글쎄- 좀 위험한 얘기인가요? 그것도 이제 지금 그렇게 의심이 될 뿐이지 그것도 확실하지 사실 않다.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체부에서 10월 2일에 이제 홍명보 감독 선임 공정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발표를 하겠다고 감사 예. 발표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가 밝혀질지를 봐야 할 텐데 네. 사실 이제 홍명보 감독의 선임에 관련된 공정성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엄청난 결격 사유가 감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는 한 사실 문체부에서 사퇴를 예. 권고하지 이걸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또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부분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 홍명보 감독은 본인이 이제 자신은 그 경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입장이라서 예. 근데 일단 실망스러운 건 맞았죠. 9월에 미치. 근데 그 정몽규 회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축구에 대한 공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고, 근데 홍명보 감독은 2002 월드컵 때 우리 너무 기억하잖아요. 네. 스페인전이었던가요? 이제 그 마지막 승부차기에서 그 우리 4강 진출을 확정하면서 막 그라운드를 날리던 우리 영웅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실력도 있고 뭐 인품도 있고 여러 가지 축구 감독으로서 대표팀 감독으로서 결격 사유는 없는 것 같은데 크게 하자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절차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논란이 큰 건지 아니면 능력도 없는데 본인이 무리한 욕심을 내서 지금 문제가 축구 팬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인지 그게 참 모르겠어요. 저는 첫 번째는 공정성의 문제라고 절차적 봅니다. 공정성에서. 네, 왜냐하면은 그게 절차적 공정성이
합당했다면 이 정도의 논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국내파로 감독을 선임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홍명보 감독이 가장 적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과연 그럼 왜 국내파여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정확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그 김판곤 울산 현대 감독이 홍명보 감독 후임으로 왔었는데 이 김판곤 그 감독이 이 홍명보 감독과 함께 벤투 감독을 선임했던 전력강화 위원장이었거든요. 당시는 감독 선임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그 김판곤 위원장이 어제 했던 얘기가 전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어제 조금 본인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서 경기 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당시에 우리 대표팀을 보면 크리스만 감독이 나가고 나서 가장 필요했던 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원팀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 원팀을 만드는 적임자가 가장 누구여야 했는지 그리고 왜 그랬어야만 하는지를 설명을 했다면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크게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감독 선임을 가지고 오락가락 국내파냐 해외파냐 하다 보니까 그럴 시간을 놓친 게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설명이 합당했다면 그리고 그 과정이 그래서 공정했다면 이 정도까지는 논란이 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축구계에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상암 경기장에 대한 잔디 상태인데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관련해서 영상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제는 홈에서 하는 경기도 쉽지 않은 것만큼 원정 경기는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단 한 가지 좋은 점은 그라운드 컨디션이 원정 경기가 좋다라는 게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볼 컨트롤 하는 데도 있어서 어렵고 드리블 하는 데도 있어서 어려운 상황들이 나오면 좋은 경기 못하는 것들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루빨리라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국가대표팀 이제 10월 10일에 요르단 원정 경기가 있고 15일에 이제 홈 경기가 있잖아요, 이라크와. 그런데 이 상암의 잔디 상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용인에서 경기를 치르게 됐다고요. 네,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이제 치르는 걸 결정이 됐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얼마 전에 유명 가수의 콘서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잔디가 다시 되살아나는 과정, 이걸 생육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경기를 치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홈 경기의 이점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편한 경기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익숙한 곳에서. 네, 그러니까 그러면 잔디 상태가 그만큼 좋아야 하는데 9월 A매치를 보면 이 축구협회 사태도 있었고 잔디도 그러지 못해서 선수들이 홈팀으로서의 이점을 전혀 갖지 못하는 그런 경기를 했고요. 실제로 5만 원정을 치른 후에 손흥민 선수가 승리를 한 후에 잔디 상태가 워낙 좋아서 경기력이 충분히 났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원정 경기장이 더 좋았다는 식으로. 그런 말을 할 정도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좀 필요할 텐데 지금 뭐 얘기에 따르면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대관 업무를 통해서 뭐 축구 당연히 그 티켓값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연간 한 82억 원을 벌어들였는데 잔디에는 2억 5천만 원 정도밖에 쓰지 않았다라는 자료조사가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지금 커지고 있는 저기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수익성을 위해서 뭐 유명 가수의 콘서트로 대관을 해주는 거는 뭐 불가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끝나면 곧바로 잔디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좀 미진하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가수가 뭐 콘서트를 하고 되면 거기에 무대를 문제가 아니고 욕을 먹을 일은 문제가 아니고, 아니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 시설공단에서 하는 거니까요. 무대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철거가 됐을 때 아무래도 잔디가 좀 눌리고 죽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빨리 살리는 일은 이제 시설공단의 몫인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날씨가 더웠거든요. 폭염이었죠. 잔디가 많이 상할 수밖에. 그러니까 그만큼 더 많은 투자가 필요했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제는 이제 대관을 할 때 그라운드석 같은 경우는 이제 팔지 않겠다 티켓을 그리고 좀 더 그 잔디 상태를 보강하는데 힘을 쓰겠다라고 밝힌 상태긴 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좀 사실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이제 뭐 트로트 열풍도 불어가지고 트로트 가수들이나 뭐 이렇게 젊은 이제 뭐 이렇게 유명한 아이돌 가수들이 몇만 명을 모아놓고 공연을 하고 싶은데 그런 장소가 축구장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그 지역 축구 팬들이 막 절대 안 된다라고 막 잔디 다 죽는다고 난리치고 그래서 갈등이 되게 심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수익 면에서 보면 또 이게 유지가 되려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적절하게 이게 축구 경기장이니까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좀 분위기를 바꿔서요. 야구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00만 관중을 넘긴 프로야구. 그 열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준비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코리안 시리즈에서 우승해서 광주에서 트로피를 높게 들 수 있는 그런 날을 꼭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야구가 이제 본격적인 가을 야구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올해 관중 1,000만 명을 넘겼다고요. 그 더운 여름 날씨에 야외에 또 야구를 보러 간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건데 이렇게 인기가 많은 비결은 어디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개막 전부터 유현진 선수가 KBO 리그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잖아요. 하나로. 그러니까 개막 전부터 야구 팬들이 들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숨죽여 있던 한화 팬들 그리고 이제 롯데는 김태형 감독이 우승 청부사라는 김태형 감독이 오면서 이제 롯데 팬들도 우리도 한번 이번 시즌에는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진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엄청난 순위 경쟁을 하는 시즌이 온 거예요. 그러다가 기아 같은 경우도 사실 7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그러니까 정규리그 우승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아 팬들까지, 그러니까 충성도가 높은 팀들이 잘하게 되면서 그리고 흥행 요소가 생기면서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또 하나는 좀 가성비 좋은 문화 공간이 야구장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티켓값? 네, 티켓값이 9,000원 정도 하나요? 네, 10,000원 안팎이면 이제 외야에서 경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요즘 영화값보다 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족들이 뭐 4인 기준으로 나들이를 갔을 때 한 3-4시간을 밖에서 재밌게 놀고 야구도 보고 소리도 지르고 먹을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삐끼삐끼 춤. 네, 맞습니다. 치어리더를 공연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나들이 공간, 좀 가성비 좋은 나들이 공간으로 좀 정착하게 될 수 있었던 거, 그것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름 지금 이제 약간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만 너무 더운 상황에서 막 온열 환자도 막 생겨서 좀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참 많이들 가셨네요. 이번 시즌은 특히 올림픽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았거든요. 관중을 못 가게 할 수 있는 요소가. 그런데 그걸 다 뚫고 1,000만 관중을 이뤘다는 건 그만큼 많은 흥행 요소가 있었다고 보는데 또 하나는 여성 팬의 유입이에요. 가장 큰 건. 여성들 엄청 많더라고요. 네, 이번에 이제 올스타전에 티켓 어떤 현황을 보니까 20대 여성이 티켓을 가장 많이 산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여성 팬이 많이 유입됐다. 근데 그 이후에는 저는 야구 예능이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야구 예능. 그러니까 사실 야구가 기록들도 좀 어렵고 규칙들도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는 단순하지는 않거든요. 복잡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야구를 좋아하지 않았던 분들에게는 좀 허들이 높은 스포츠 중에 하나인데 룰도 잘 몰랐고. 네, 맞습니다. 아빠나 남자친구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저러냐고. 왜 저렇게 되는지. 근데 이제 야구 예능을 보면 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쵸. 왜 안타를 이게 왜 안타이며 홈런을 치면 왜 다 들어와서 몇 점을 내며 또 가을 야구가 뭔지도 모르는 이 용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의 설명이 다 들어가니까 여성 팬들의 어떤 진입 장벽이 좀 낮아졌다. 그러면서 이분들의 티켓 파워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고 또 여성 팬들을 위한 뭐 굿즈라든지 그런 것들도 구단에서 빨리빨리 대처를 하고 그리고 SNS에 능하잖아요. 야구 팬들은. 그 야구 팬들이 아까 삐끼삐끼 춤도 화면에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올리면서 그게 홍보 효과를 내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그 야구 예능의 원조는 저희 MBN인 거 아세요? 백투더 그라운드라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끝까지 밀고 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싹 접었더니 다른 방송사에서 싹 해가지고 아주 재미를 좀 모르겠습니다. 수익 면에서도 뭐 여전히 좋은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그 말씀하셨는데 그 삐끼삐끼 춤은 이제 이게
뭐라 그럽니까 쇼츠 네. 짤이라나 쇼츠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해외에서까지도 이렇게 유행을 한 것 같아요. 뭐 화장을 하던 치어리더가 갑자기 이제 뭐 네. 안타송인가요? 예, 뭐 이렇게 탁 하는데 그게 삼진을 잡으면 삼진을 잡으면 하는 거예요. 기아 선수가 삼진을 잡으면 네. 이제 그런 삐끼삐끼 춤 추면서 축하해 주는 거거든요. 아, 저건 네. 기아 구단의 전매 특허예요? 땅 구단에선 저 네, 춤 기아 추면 안 돼요? 구단에서 기아 구단 치어리더가 하는 거예요. 땅 구단에서 딴 치어리더들이 하면 안 돼요? 글쎄 그거는 모르겠어요. 안 되죠. 이건 예. 어떻게 계약이 돼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상표권 예. 뭐 등록 특허 등록이 돼 있나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 화면을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그냥 화장을 고치다가 네. 갑자기 삼진을 잡으니까 그 춤을 춰야 되잖아요. 직업의 충실한 치어리더. 그렇게 이제 유명해지면서 이 삐끼삐끼 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게 해외 외신에도 나왔을 정도로 유명해진 춤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 관광객들이 오면 한번 야구장에 가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이렇게 그 해외에서도 좀 유명해진 그런 우리 KBO 리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여러 흥행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지금 오타니가 뭐 50 홈런을 넘어서 뭐 어디까지 갈 거냐 그거 굉장히 관심이지만 국내에서도 또 기아의 김도영 선수가 아주 어린 선수인데 네. 뭐 천재 타자가 나타났다 해서 막 엄청 그 바람을 일으켰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이 선수가 23세, 그러니까 3년차 선수예요. 신인 드래프트 이제 들어와서 이 선수가 원래는 이제 하나의 문동주 선수와 같이 입단을 이제 하나로 가고 기아로 했는데 예. 기아가 문동주 선수를 데려올까? 투수. 네. 김동주 선수를 데려올까 고민을 하다가 선택을 한 게 김도영 선수였는데 사실 문동주 선수는 신인왕까지 타면서 좀 초반부터 잘 나갔으니까 예. 기아 팬들이 우리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지금 김도영 선수의 활약을 보면 네. 기아의 선택은 옳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일단 30홈런 30도루는 달성을 이미 했고요. 그쵸. 예. 이제 40홈런 40도루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게 홈런 2개 딱 남은 네, 거죠.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테임즈 선수만 유일하게 2015년에 했던 기록이고 토종 선수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선수가 홈런 2개를 더 친다면 예. 토종 선수의 최초 기록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기회가 쉽지 않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가 이번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오늘 경기 그리고 9월 30일 경기 이렇게 두 경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네. 오늘 이제 롯데 반지를 상대를 하거든요. 에이스. 근데 예. 롯데 입장에서 보면 대기록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을 분명히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수들이 좋은 공을 주지는 않아요. 네. 과연 이걸 뚫고 김도영 선수가 이룰 수 있을지 예. 막판까지 지켜볼 재미가 있는 그런 오타니를 못 대목입니다. 넘어서요, 김도영 선수가. 50까지는 아직 좀 힘들고 오타니는 지금 55홈런 55호 도루까지도 지금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괴물이에요, 괴물. 네, 홈런 2개만 남겨놓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타니의 벽을 언젠간 넘을 수 있겠죠, 김도영 선수. 그럼요. 그런데 네. 어쨌든 우리로서는 지금 40부터 넘어야 한다. 예. 그런 생각이 그것도 아주 좋은 기록이니까요. 맞습니다. 훌륭한 네. 기록이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포스트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 이번 한국 시리즈의 최종 우승자 또 누가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麻生太郎君、石破茂君による決選投票を行うことと15票であります。この日本国をもう一度皆が笑顔で暮らせる安全で安心な国にするために石破茂全身全霊を尽くしてまいります。どうもまた頑張ってください。 네, 일본의 새 총리로 비주류 온건파로 분류됐던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오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일단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 좀 강경파보다는 온건파로 분류되는 분이 일본의 이제 총리가 되는 게 훨씬 반가울 텐데 이 이시바 간사장, 전 간사장은 어떤 분이에요? 예, 역시 지금 하셨듯이 자민당 안에서 아베 신조라든가 예. 그러한 강경파하고는 좀 대립해 왔던 온건포스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보수는 보수지만 온건파다. 예, 온건파.
그래서 아베 신조 그리고 아소타로 이러한 주류 말하자면 극우 정치인들하고 대립했기 때문에 비주류로 계속 분류되어 있어가지고 현재까지 전체 선거에 4번 나왔는데 이번에 5번째 성공하여서 자민당세 존재에 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기독교 신자이기도 하고 4대에 내려온 기독교 가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라는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해왔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를 해야 된다. 이런 말도 했기 때문에 한국하고 상당히 친화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전망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자민당 총재 선거가 한 번에 안 끝났잖아요. 첫 번째 선거에서 과반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결선으로 갔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시바 전 간사장이 그야말로 역전을 한 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주류의 당내적인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역전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이번에 결선 투표에 올라온 상대방이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네, 다카이치 사나에가 새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전망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었는데 다카이치 사나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전체 선거 직전에 미국에서도 들어왔고요. 그것을 일본 언론들이 많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카이치 사나이는 상당히 극우파이고 그 사람이 총리가 될 경우는 한일 관계가 지금 개선이 되었는데 다시 한일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게 미국 바이든 정권의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카이치 사나에에 투표하려고 한 일본 국회의원들도 많이 생각한 것이고요. 그리고 1차 투표에서 고이즈미 신지로에게 투표한 75표. 이분들은 거의 다 이시바 시게루에게 2차 투표, 결선 투표에서는 표를 던졌고 키시다 총리도 다카이치 사나이는 안 된다라고 사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키시다파 40년 정도의 자신의 영향력이 닿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다 이시바를 두 번째는 치고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120표 이상 거기 플러스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국회의원 표가 2차 결선 투표에서는 이시바 시게루로 몰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 3위였던 고이즈미 표가 이시바로 몰렸다 이런 말씀이신데. 교수님. 네. 이제 이시바 총리가 등장할 경우에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내년에 이제 한일 수교 60주년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 간의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됐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우호적 관계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예, 일단 키시다 총리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키시다 노선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지금은 높아 보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을 장관으로 기용하느냐라는 것은 10월 1일 이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장관들의 사상이라든가 생각을 일단 다져봐야 하는데요. 일단 키시다 노선을 거의 다 답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물론 이시바 독자적인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미국하고 좀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도 있고 기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좋은 한일 관계라는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고 이시바 자신도요 중국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으로 계속 말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미국 일변도도 아닙니다. 상당히 중도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 통해 가지고 일본의 이시바 새 총리가 등장한 이후에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한 주간 정치권 소식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장환 장은대 특임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이 이제 체코를 다녀오시고 그리고 여당 지도부를 초청을 해서 이제 만찬을 하는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단독 회동이 있을 것인가, 또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느냐, 언론에 흘렸느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던 한 주였습니다. 먼저 잠깐 그 관련된 영상들을 좀 볼까요? 어제 만찬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세요? 만찬의 성과요?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거 아닐까요? 야외에서 식사를 했고 테이블이 길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집중해서 어떤 무게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그런 기회 없이 곧바로 식사를 했었기 때문에 뭐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따로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사말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한동훈 대표께서도 바로 대통령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 스스로는 이 자리에서는 뭐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거 아닌가. 근데 독대 요청을 하는데 계속 지금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어느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제가 예상하는 우선 볼 수 있을 만한 결단은 당 대표직 때려치는 거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나 당 대표 안 해 하면 뭐야 이럴 수 있으니까. 빌드업이다. 그런 빌드업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선할 때 한동훈 대표 후보와 나머지 세 후보 모두 다 방송국에 나와서 당장이라도 와서 김건희 여사는 사과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 사과가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분은 저는 사실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검찰 수사도 안 끝났고 발표도 안 됐는데 무슨 사과를 먼저 합니까? 모든 일들이 진행을 되면서 봐야지요. 너무 앞선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당당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하기만 한다라는 식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김건희 특검법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공천 개입은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흔들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잖아요. 저희는 적어도 김건희 특검법은 그 여지껏 저희가 재해결했던 그 어떤 법보다도 가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당과 용산과의 생각의 괴리가 커지면 국민들이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당도 선거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대통령과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이슈를 우리가 당이 방어하고 컨트롤하는데 또 한계를 드러낼 수 있거든요. 이 갈등을 봉합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또 기대를 했던 사람들, 국민도 있었는데 결국 끝나고 났더니 오히려 더 갈등이 커졌다. 이제 이게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통령 만찬 회동이 있을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독대 요청을 먼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또 이제 각각 얘기가 다르니까 그걸 진위 여부를 좀 여기서 확인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봤을 때 현안 얘기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갔는데 그렇게 말할 타이밍을 못 잡아서 못한 건지, 그리고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를 봤을 때 뭔가 현안, 김건희 여사 문제를 포함한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분위기상 못한 것인지, 아니면 두 분 모두 그냥 정말 맛있는 돼지고기, 고기 종류 먹고 그냥 만찬 즐기는 정도로만 그 모임을 생각하고 처음부터 준비를 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고기만 먹으려고 만찬을 하지는 한동훈 않겠죠. 대표가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고기를. 그거야 뭐 대통령께서 한동훈 예. 대표 어떤 식성까지 생각하면서까지 예.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만찬 장소가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야외에서 했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만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신경을 썼는데 지금 돌아오는 것은 독대 여부가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였단 말이죠. 저도 대통령실에서 만찬할 때 사실은 대통령실 만찬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일단은 만찬을 안 했을 때 그 전에 어떤 갈등 또 그 몇몇 최고위원들 모았을 때 한동훈 대표를 패싱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어떤 말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갈등을 좀 봉합을 하고 또 사실 그 사람들은 많았지만 한동훈 대표가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하고 바로 그 바라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체코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몇몇 분들은 또 금투세 관련된 이야기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산책하는 또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예. 한동훈 대표가 좀 긴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다가 대통령이 들어보면 그건 다시 한번 조용히 한번 연락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당연히 이야기가 됐을 텐데 왜 한동훈 대표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는 꿀먹은 부르니처럼 예.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다가 지금 어떤 독대했던 이슈가 지금 당정 관계의 어떤 블랙홀처럼 되는 건지 참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가 의정 문제라든지 의대 증언 문제라든지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말을 하면 그거를 들을 준비는 돼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아예 말도 안 꺼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조금 이제 그 의미가 다른 게 이제 근데 이제 그럴 기회를 물론 이제 주어지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내가 받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대통령이 어느 선에서 말씀하시다가 그래도 말씀할 기회를 발언의 기회를 주었을 때 얘기를 하는 건데 마이크를 안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형식이 내용을 규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이 상호 변증법적 관계이긴 하지만 어떻게 대통령과 이런 공식 행사에서는 형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형식 속에서 내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어쨌든 이번 체코 원전 수주의 성과의 시간이고 또 그걸 국민에게 홍보하는 그런 시간인데 독대 논란이 모든 걸 좀 다 삼키 버린 게 불쾌했을지라도 최소한 한동훈 대표에게 공식적인 인사말의 기회라도 부여했으면은 거기서 얘기하다가 다 못다 한 얘기는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여지를 남길 수도 있었는데 그 기회가 없다 보니까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 중간에 말씀에 끼어들기도 좀 애매하고 그다음에 산책할 때 못했냐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산책할 때 과연 또 그 옆에 붙어가지고 또 얘기한다는 게 사실상 이 여러 가지 또 측면에서 의전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려가 좀 뒷받침되지 않았나 보고 다만 저기서 저도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한 대표가 독대를 요청한 것이 조금 타이밍적으로 조금 애매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서 사실 이번에 뭐 제가 그 갤럽 여론조사 잠깐 인용하면은 3%포인트 좀 올랐단 말이에요. 23% 나왔죠. 어쨌든 그런 어떤 약간 순기능적 요소가 있었는데 그런 시간을 조금 더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독대 논란으로 조금 소진했던 이 점은 조금 여권 전체로서 좀 뼈아픈 지점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분의 회동에 대해서 쓴소리하고 비판하는 거는 야당의 몫인데 오히려 여당 내부에서 그 만찬 회동에 대해서 이런저런 갈등과 서로 다른 해석들이 나오는 모습이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좀 만듭니다. 네. 뭐 필요한 얘기였는데 정작 국민이 듣고 싶었었던 거는 의료 문제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여권 내 그 어떤 분들도 대통령과의 그런 자리에서는 그 얘기를 좀 못한 게 야당으로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나요? 당연하죠. 한동훈 대표가 만찬에 있기 전에 언론을 보고 그러면 이번에 용산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의대 정원 문제, 민심을 반영해서 직언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용산에 그때 참모의 반응이 독대 요청을 했을 때 무슨 말씀 하실지 다 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이미 무슨 하실 말씀인지 다 아니까 이제 내용적으로 보니까 이제 실제 만찬장에서는 기회를 안 준 거죠. 발언의 기회를 안 준 거 아닙니까? 실제 이렇게 이제 빈손 만찬으로 된 것은 용산 측에 의도된 한동훈 대표의 힘빼기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실제 저희들도 뭐 청와대에 있을 때도 대통령과 여당 대표 자리도 배석을 해보고 또 야당
여당 시절에도 당에서 또 가본 적도 있는데 항상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면 여당 대표에게 반을 줍니다. 그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그렇고 비공식 자리에서도 그거는 기본적인 어떤 뭐 어선 절차라고도 볼 수 있죠. 관례적으로. 네. 그런데도 전혀 한 대표에게 공개적이든 비공개 만찬 회동에서도 말 한마디 할 기회를 안 줬다. 순서를 아예 배정을 안 했다. 하는 것은 한 대표의 말을 안 듣겠다는 용산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네. 그냥 한동훈 대표 좋아하는 고기만 먹고 가시라 하는 정도로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다만 한 대표를 보더라도 조금 아쉬운 것은 아까 우리 홍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설사 용산의 의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비공개 자리에 갔을 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특히 1시간 이상 된 만찬이기 때문에 조금 대통령 한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좀 끼어들든지 또 산책을 할 때 하든지 또 그런 정도의 준비는 또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의 또 그런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은 올해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 부재의 한 단면이다. 특히 용산이 뻔히 불편해할 줄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언론에 독대 이렇게 요청하면서 마치 용산을 압박하는 듯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 의대 정원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은 용산에 대한 일종의 압박으로밖에 또 해석될 수 없는 용산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봐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사실 만찬도 만찬이지만 독대를 하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좀 쏠렸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정말 대통령과의 독대를 원한다면 뭐 물밑에서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기분 나빠하는 이유는 이걸 왜 언론에 흘려서 마치 언론 플레이를 하는 듯한 대통령실에 압박을 주는 듯한 이 모양을 만드는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제가 여권 인사에게 듣기로는요. 이게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라 2달 전부터 대통령과의 독대 요청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상 그 독대 요청이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하다가 이제 쌓여서 이게 이제 언론에 나온 거 아니냐. 여권 인사의 분석은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게 한동훈 대표 측에서 독대 요청을 언론에 흘렸다 이렇게 단정 짓고 가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 흘러나왔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독대 요청이 나오게 된 배경은 누가 뭐라 그래도 사상 유례 없는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입니다. 사실은 여권 내에서 공멸 위기감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거는 이제 응급의료체계 붕괴 위기감 플러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연일 새로운 증거들이 한 일주일마다 이렇게 나오는 분위기 속에서 자칫하다가는 이거 여권이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어떻게든 좀 탈출해보고자 대표직을 걸고 어떻게 보면 독대를 요청한 거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왜 용기 있게 얘기를 못했느냐 그러는데 대통령 그 만찬 전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의정 갈등 해소. 근데 25년 입시는 절대 손 못 댄다. 들어가기 전날 보건복지부 주무장관이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기자회견에서. 또 가기 당일날이죠. 당일날 뭐 이거는 격려 자리다. 여기 뭐 토론 자리 아니다. 그래서 그 성격까지 규정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뭐 장기를 두는데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장기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가가지고 자기 인사 차려왔을 때 또는 분위기 웃고 있는 하하호호 웃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저희 죄송하지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이 밥 먹을 때입니까? 지금 의료 갈등으로 응급실에서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도의 얘기가 나왔었다면은 그랬다라면 상황도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못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갈등이 더 커져가는 양상 속에서 이른바 소위 친윤계, 친한계의 이런 대립도 너무 노골적으로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제 신지호 지금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인데 이 두 분 간의 말싸움도 사실은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한 참석자가 어제 만남 그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대요. 가을밤을 즐기는 여유로운 분위기였다. 참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뭐 성질 같다는 가고 그냥 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금 이게 그런 자리예요? 네. 무슨 뭐 사교 파티 합니까? 네. 기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매일 한 대표 욕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한때 윤 대통령의 굉장히 마음을 잘 읽는 분으로 그래서 누가 봐도 친윤계로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갈아타신 것 같아요. 저 말씀만 들어보고. 실제로 이 친윤계 분들, 그게 뭐 추경호 원내대표라고 특정이 돼서 그렇습니다만 꼭 추경호 원내대표 외에 다른 친윤계 의원들도 기자들을 만나든 밖에서 누구를 만나든 한동훈 대표 욕만 하고 다닙니까? 그렇진 않죠. 다들 이제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한동훈 대표가 곧 지금 국민의힘의 당 대표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를 욕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누워서 침 뱉기 격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공 의원님이 너무 좀 사람들을 좁게 만나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넓게 만나셔야 글쎄 뭐 제가 뭐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참 당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런 국내외적인 어려운 사정에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당이 서로를 좀 이해하고 말을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데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당직자 아니겠습니까? 전략기획부총장으로서 중요한 당직을 맡고 있는데 일반 어떤 유튜브처럼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어떤 언어이고 또 처실이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감을 표하고 한동훈 대표에게도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쌓이게 된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감정이 골이 있을 정도인데 앞으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모두 정권 초기만 해도 윤 대통령의 이른바 책사 역할로 방송 패널로도 나와서 윤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고 사수하는 분들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입장이. 지금 이 갈등은 어떤 형식으로 봉합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건지 아니면 어느 한쪽이 좀 수용적 자세를 좀 보이는 쪽으로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대로 계속 평행선을 달려갈 것인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좀 풀려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를 좀 제안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지금 저렇게 이른바 장애 여론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어느 제가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특정 유튜브 채널 2개를 얘기하면서 친윤계 쪽 인사들은 또 한쪽 특정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하고 친한계 인사들은 또 한쪽 특정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한다고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왜 자꾸 유튜브를 그러니까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말하자면 지금 이른바 그 플랫폼 전쟁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갔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두 분의 거리감은 더 생길 거고 신뢰는 쌓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물밑 대화를 해야 된다고. 근데 물밑 대화 어떻게 합니까? 물이 차야 물밑 대화잖아요. 물이 한 방울도 없으면 그게 물밑입니까? 그게 드러난 대화지. 그러니까 지금 갈등을 빚는 거예요. 아니, 물이 차야 물밑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물이 없어요, 아예. 메마른 상태에서 물밑 대화를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 분은 빨리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 복원은 뭐냐면 지금 이건 사실 다 안다 얘기잖아요. 한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과 만나서 또 했던 얘기들이 또 진위가 왜곡돼서 전달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대표는 그거 우려를 불식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대통령은 그런 기회를 또 주면 되는 거고 그게 저는 물이 차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화가 이루어질 거라 보고 그 물이 찰 때까지는 저렇게 측근 인사를 자처하는 분들이 특정 유튜브 혹은 플랫폼에 나가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물이 쌓일 시간을 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당내 갈등을 민주당에게 먹잇감이 던져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의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민주당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또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하기만 한다라는 식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어쩌면 정부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음 주 있을 재표결에서 혹시나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더 생겨날 수도 있나?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 또 재요청 이런 것이 일종의 한 대표가 용산에 아무리 민심을 전달하려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뭐 좀 불통이다. 뭐 고집을 자꾸 세운다. 뭐 이런 이미지를 축적하려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뭔가의 승부수를 지금 준비하는 빌드업 과정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실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5총에 참석해서 네. 아니 우리 여당이 자꾸 정부 편만 든다는 오해를 불식하자. 예. 또 한동훈 대표의 측근 박종훈 의원은 또 뭐 김 여사 지키는 데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은 제2 표결 때 뭔가 찬성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김으로써 독대도 성사시키고 뭔가 자신의 어떤 요청 사항을 관철시키려는 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독대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가면 뭔가 이 승부수를 어떤 식으로든지 조만간에 던지려는 그런 맹무사기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용산이나 한동훈 대표 측 모두 시간은 자기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산은 시간이 지나면 한 대표 독대 안 받아주고 힘 안 실어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한 대표가 뭔가 고사할 수 있다. 또는 스스로 퇴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혹시나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닌지 또는 한 대표 입장에서도 독대 요청하고 독대 요청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하더라. 그럼으로써 뭔가 자신이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맹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에게 유리할 것이다.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측 다 아마 국민들로부터는 다 지적당하고 멀어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민주당이 너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올 걸로 너무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국힘의 내부에서 있는 분들의 얘기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은 검찰에서 불기소하기로 다 됐지 않냐. 이미 클리어. 자,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뭐 몇몇 일부 언론에서 좀 보도가 나옵니다만은 그거는 뭐 검찰이 아직 수사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느닷없이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야당이 다시 재발의를 한다. 의결을 추진한다. 그러면 당연히 국힘에 있는 의원들은 뭐 그게 친한계가 됐든 누가 됐든 당연히 거기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특검이라는 거는 검찰 수사가 완료된 다음에 미진했을 때 가는 건데 지금 하나는 불기소 처리가 결론이 난 거고 또 하나는 아직 검찰이 수사도 안 한 건데 야당은 너무 이 기대와 희망을 갖고 무리하게 섣불리 재의결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상당히 또 있어요. 네, 저는 뭐 민주당이 희망 회로를 돌리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명분은 민주당이 확실히 졌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사를 했는데 국민이 납득 못하면 내가 나서서라도 특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불기소 단계에 거의 사실상 접어들었는데 국민의 여론조사에서 65%가 기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국민이 납득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명분은 민주당이 졌어요. 그럼 현실에서 소위 말하면 반란표가 8표 이상 나오겠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여당의 갈등을 놓고 반란표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의 희망사항이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최대 정치적인 위기를 맞았다고 봅니다. 당대표로서의 존재감이 사라졌어요. n분의 1이에요. 뭐 독대? 절대 안 돼. 만나려면은 저기 믿을 만한 추경호 원내대표랑 같이 3자 차담해.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당대표로서의 존재감은 사라졌고 그다음에 여야 의정 협의체 이거 당대표로서의 그 정치적인 위상을 내걸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또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여권 내에서 그동안에 한동훈 대표 외에는 대선 주자가 사실 그렇게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1, 2주일 사이에 오세훈 캠프 쪽으로 사람들이 대거 이동하는 게 목격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몇 달 전부터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완전히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한동훈 대표가 승부수를 띄워야 될 시기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부수를 아까 민주당이 원하는 것처럼 이탈표로 가느냐 아니면 뭐 보수 쪽에서 얘기하듯이 나 당대표 못하겠어. 앞으로 독자 행보할 거야. 이렇게 가느냐. 이거는 이제 10월 달에 정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동훈 대표의 승부수가 이탈표로 가리라는 보장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때 아닌 구약 성경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대선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서 무속 논란으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랬더니 배우자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임을 암시하는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
제가 오늘 구약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못 외웁니다. 불가능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방대한 양의 구약 성경을 외우는 신공을 지금 당장 공직선거법 수사에 착수해서 검증하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했으면 아마 외우냐 못 외우냐 했으면 징역 한 5년쯤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맨날 가서 외우셔야 한 페이지 정도 다 외우세요? 못 외우죠? 한 페이지 외우세요? 45년째 크리스찬인데요. 김건희 여사께서 구약 39권을 다 외웠다 그러면 정말 존경합니다. 저 존경해야지. 사실 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얘기하는 성경을 인용해서 거짓말하시는 것은 은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대선 때 손바닥에 이제 왕자를 새겼다가 이제 무속 논란이 일어서 대통령이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그때 뭐 배우자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울 정도로 정말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때 똑같이 거짓말한 건 아니냐, 구약 성경 그 두꺼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다 외울 수 있느냐라면서 이제 받아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 지점이 좀 비슷하게 매치가 되는 것 같은데 검찰을 조롱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을 조롱하는 것도 조롱하는 거지만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구약 성경을 갖고 저렇게 하는 게 사실은 기독교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좀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회 압도적인 일당으로서 최고위원회에서 마치 뭐 유튜브에서 몇몇 사람들이 낄낄깔깔대는 저런 어떤 모습을 지금 이제 도출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나 이런 어떤 측면에서 대단히 좀 불쾌하게 좀 보이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뭐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안과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공직선거법으로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 그리고 또 백현동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했다 이거하고 어떻게 등가로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배경에는 결국은 검찰의 이런 어떤 수사가 굉장히 정치적 수사다,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것은 곧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과연 일당 대표가 저런 식으로 희화하면서 낄깔깔대는 저런 최고위원의 모습이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는 개인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당 전체 이 존폐를 가를 수 있는 문제입니까? 만약에 당의 문제라고 하면 저렇게 이제 말씀도 하셨지만 최고위원들이 뭐 박찬대, 전현희 다 최고위원들이 저 문제를 최고위원 회의에서 저렇게 뭐 집단 대응 내지는 집단 비판을 해도 뭐 이해는 되는데 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사법적 리스크를 개인이 아닌 당 전체의 문제로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글쎄요, 그거는 이제 당 대표기 때문에 또 당 대표가 무리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인 탄압에 연장선상에서 무리한 기소 또 재판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들 뭐 20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제1야당 대표에게 단행하는 모습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또 김건희 여사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소도 안 하고 다 면책을 해주면서 또 이재명 대표 부인의 그 몇만 원짜리는 또 기소를 했단 말이죠. 이런 불공정성, 불형평성 이런 문제들 속에서 당연히 당 대표의 이런 사고 리스크는 당 전체의 문제다. 당 전체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왜 윤석열 정부의 탄압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 그 사실은 이제 하나 좀 바로잡을 것은 아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가 먼저 구약 성경을 김 여사가 다 외운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됐고 이번에 다 이제 비꼰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지난 대선 당시에 이 TV 토론 나와서 왕자, 손바닥에 왕자를 이렇게 그려와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죠. 혹시 무속을 믿는 신앙인이냐. 논란이 커지자 윤 대통령 후보가
뭐 선거를 의식해서 뭐 발언을 하다 보니까 김 여사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죠.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몇만 구절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한 개인이 다 외울 수가 있겠습니까?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해서 기소해서 그것이 꼭 유죄를 받아야 되는 논리라면은 선거에 악영향을 우려해서 무속 신앙 논란을 우려해서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라고 만약에 그런 거짓을 했다면 오히려 더 큰 거짓 아니냐. 내가 2년 받았으면 더 큰 거짓을 했던 윤 대통령은 5년을 구형해야 된다는 일종의 족구식으로 이제 비꼬았는데요.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재판이 되더라도 무리한 기소에 무리한 그 법리 해석은 재판부에서는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려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정치권의 뭐 구약 성경, 그다음에 뭐 무속 신앙, 뭐 칠불사 새벽에 땅 파서 홍매화 심기, 막 약간 이게 뭔가 이게 정치가 너무 희화화되고 코미디화된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요. 네, 그렇지만 저는 왜 그 민주당이 그렇게 저렇게 좀 말하자면은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렇게 일종의 말하자면은 그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물타기하는 저렇게 이른바 희화되는 발언을 했는지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뭐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크게 관용구처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거 줄줄이 외워요. 이거는 잘 안다는 얘기지 전체를 외운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속이 아니라 그냥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신앙심이 독실합니다. 한 얘기와 정말 그분이 말하자면은 극단적 선택을 해서 그 사람 아느냐 모르느냐는 그 선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주어지는 그 상황에서 한 주일에 4번의 방송에 나와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건 좀 사안이 좀 다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 토론회에서 한 건 무죄를 받았잖아요. 네. 그때 그건 뭐냐면 일회성으로 한 말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너그럽게 그건 말하자면 토론회장으로 인정한 건데 하나의 팩트를 가지고 4개의 방송에서 연이어 한 주에서 얘기한 건 그건 의도적으로 선거에 분명한 영향을 끼치고 내가 이걸 모른다라고 선을 그음으로써 얻는 정치적 이득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저렇게 한 건데 저걸 가지고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마치 정말 검찰과 뭐 대통령을 능멸하듯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과연 공당 지도부의 모습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제기하고 저런 식으로 갔을 때 저는 나중에 저렇게 중도의 마음을 과연 민주당이 대한정당 수권정당으로 살 수 있을까? 저도 사실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허위사실을 대선 기간 중에 여러 개를 한 번씩 얘기하느냐, 하나를 일주일에 4번 얘기했느냐, 이게 2천만 원 구형과 불기소의 차이가 될 수 있을까요? 허위사실 유포의 본질은 똑같은데 한 분은 당선됐다고 불기소고 한 분은 떨어졌다고 2천만 원 구형입니다. 징역 2년. 징역 2년 구형입니다. 사실은 그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첫 번째 기소된 게 아니잖아요.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기소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형수 욕설 논란이었죠. 네, 그 당시에 얼마를 기소받냐? 600만 원 기소가 됐었습니다. 결국은 무죄를 받았죠. 대법에서. 마지막에.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유사한 법률 위반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당시에는 600만 원 받았는데 4년 전에는 그리고 실제 구형은 300만 원이었고 그게 뒤집어져서 무죄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법률에 대해서 2년의 구형을 한다? 누가 보더라도 이걸 정치 보복이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이거는 지나가는 애가 웃을 일이다. 똑같이 저쪽에서도 이런 거짓말 했는데 어떻게 여기는 2년이고 저기는 불기소냐. 이런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6일에 있을 재보궐선거 얘기도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당의 대표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위상을 건 만큼 그 대리전으로도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디 가시니? 민주당 후보이고요. 저희는 3번입니다. 민주당은 1번인데 저희가 깔끔하게 깨끗하게 경쟁해 보겠습니다. 집안에서 장남이 잘 돼요. 민주당이 장남이야. 사람보다 일단 장남이 잘 돼야 돼요. 장남도 잘 돼야 되겠습니다. 장남은 많으신데 저희 3남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2기 소위 민주당 지도부, 민주당 지도부를 맡아서 이제 첫 선거를 또 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좀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오면 이 민주당 지도체제 전체가 또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걸 민주당 지도체제의 붕괴다 또는 정권교체 단일 전선이 흐트러진다 이렇게까지 해석하고 지역의 유권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전국 기초단체 4곳에서 이제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사실 거의 텃밭 전쟁이라서 크게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텃밭 내에서 또 다른 전쟁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남 영광 곡성에서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4곳 중에 부산 금정이라든지 인천 강화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보수색이 좀 강하고 또 전남의 영광 곡성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과거 이제 좌파 진보색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두 군데는 사실은 좀 그런데 그 전남에서 과연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간 어떻게 될 것이냐.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는 영광에서는 지금 조국 혁신당 후보가 또 우세한 그런 여론조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치열한데 과연 이제 조국 혁신당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이재명 대표 민주당 체제는 저는 굉장히 좀 충격이 될 수가 있다. 특히 이제 10월 11일 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정교사 관련된 사법적인 문제까지 같이 연동돼서 이제 불거지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어떤 지배력, 지도 체제의 어떤 그런 문제가 본격화될 그런 어떤 우려가 있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이 전라도에서는 그렇게 경쟁을 하고 있지만 또 따로 또 같이라고 해야 되나요? 강화 군수 지역에서는 또 단일화를 할지 말지 이 부분에 따라서 부산 금정. 금정인가요? 그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가 좀 묘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호남 두 곳은 저희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라도 제1당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달라 하는 그런 이제 호응이 여론을 타고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보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번 보궐선거에서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부산 금정구에서 단일화된 야권 단일 후보가 과연 이제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이길 수 있느냐 거기에 봅니다. 어저께 나온 여론조사는 단일 후보가 이긴다는 결과도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어쨌든 뭐 중앙당의 이 정치에서 보면은 호남 정탈전 때문에 많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자칫 그것 때문에 단일화에 실패해서 국민의힘에 그냥 승리를 헌납했다 라고 하면 후유증이 클 거기 때문에 일단 야권 단일화만 되면 부산 금정도 해볼 만한 싸움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선거라고 아무리 이제 뭐 사활을 걸고 꼭 이겨야 되는 거긴 한데 영광군의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이게 인구 소멸지역이고 뭐 굉장히 어렵죠. 근데 여기다 대고 뭐 1인당 뭐 100만 원을 주겠다, 120만 원을 주겠다. 이런 걸로 표심을 산다는 게 말이 되나요? 뭐 김부겸 전 총리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영광군이 전국 299개 자치단체 가운데 163위 재정 자립도. 곡성 172, 그다음에 자체 세율 10%. 이거 전 미리 보는 대선이라고 봐요. 퍼주기 경쟁으로 곡성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저는 이건 미리 보는 대선인데 또 포퓰리즘으로 가는 이건 좀 막아야죠. 근데 야당들이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굉장히 나중에 후폭풍이 클 거라고 봅니다. 박찬원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뭐 지금 뭐 기본소득 논란이 계속 있긴 합니다만은 문제 없어요? 이렇게 돈을 내가 100만 원 줄게. 에이, 난 거기 받고 20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선거 문화? 100만 원, 120만 원씩 주게 되면은 1년에 600억을 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600억 어디서 마련할 건데라고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저는 복지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본소득 사회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기본소득으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각종 복지 예산의 어떤 그 효율화 이런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전환됐을 때 얘기지 지금은 뭐 어느 특정 지역에서 기본소득을 100만 원, 뭐 1년이라지만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뭐 양당이 차별화가 어려우니까 뭐 이런 식의 차별화를 하는 건 이해는 되지만 좀 선을 많이 넘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 한 곳이라도 지면은 지도체제 붕괴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이 한 곳이라도 지면 지도체제 붕괴가 더 빠를 수 있어요. 지금 한 대표 사퇴설까지 맞물려가지고 부산 금정이든 인천 강화든 한 군데라도 지면 아마 당 내의 갈등이 더 커질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영광만 집중을 하는데 사실은 인천 강화나 여기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아니오로만 답 주세요.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분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경쟁 상대로 부상할 수 없어요? 예 아니오.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